자, 공지대로 목요일 날 앞뒤 15분씩 붙여서 시험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시간은 아마 공지된 대로 조교 몇 시까지지? 그 프로젝트 듀가? 지민 혹시 아나? 지난번에 저녁 6시까지 나온 거 오케이. 네, 그래서 6시까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동영상, 파워포인트, 동영상은 짧게만 하면 됩니다. 5분 정도 하고 보고서, 코드, 실험 결과 그렇게 4가지를 다 뭐 zip 파일 형태든 해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하고 프로젝트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나요? 자, 없으면 자, 마지막 챕터고요. 제너레이티브 모델인데. 네? 네, 질문하세요.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중간 시험 이후만 보면 되겠습니다. 셔플넷 뭐 이후인가 그렇죠? 네. 네. 자, 다른 질문 있나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를 배웠었고, 또 걔네 기본 개념, 뭐 약간 위조 집회범과 경찰 간의 뭐 그런 술래잡기 같은 느낌의 구조였죠. 그래서 개념은 엄청 간단한 개념이지만 그 지난 한 거의 10몇 년간의 가장 큰 혁신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인지를 하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지만은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가 약간 바텀업 하는 어프로치라고 한다 그러면은, 즉 어떤 기본적인 이론이나 원리를 가지고 출발해서 어떤 응용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걔는 약간 굉장히 탑다운 하는 어프로치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약간은 왜 잘 되는지 해보니까 정말 잘 되더라 뭐 하는 그런 어프로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잘 되는지를 모르고 처음엔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난 한 5, 6년간 또 이게 왜 잘 되는지에 대한 분석하는 논문들이 또 뭐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고요. 뭐 몇백 편 됩니다. 심심한 사람들은 한번 찾아보면 되겠고, 이제 분석하는 기법은 이제 주로 제어 이론 쪽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방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학 수학에서 열심히 배웠던 미분 방정식을 왜 배우나 그러겠지만은, 그 편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이 걔네 트레이닝 하는 단계에서의 다이나믹스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괜히 뭐 성공적이었다라는 장점 측면만 봤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오히려 거꾸로 괜히 또 뭐 굉장히 심각한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런 좀 이론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뭐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자세한 이론은 다루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고 기본 개념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걔는 민맥스 게임을 한다, 이런 로스 펑션을 기반으로 해서
라는 얘기를 했었고, 뭐 알고리즘도 뭐 간단히 설명을 했었죠. 어쨌든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먼저 학습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제너레이터를 학습시키고 왔다 갔다 한다. 뭐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였던 것은 그 제너레이터가 옵티말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제너레이터 할 필요는 없는데 제너레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옵티말한 놈은 존재하고 또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얘기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쉽게 계산된 결과가 바로 그 실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과 그 다음에 페이크 디스트리뷰션의 합 간의 비율이 제너레이터를 그러니까 주어졌을 때 옵티말한 디스크리미네이터다라는 것까지 증명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좀 살짝 엿보면은 이 점선이 실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고 여기는 1차원으로 그렸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때는 굉장히 수평축이 하이 디멘저널한 스페이스라고 상상을 해야 됩니다. 여기 1차원이지만 실제로는 뭐 256 곱하기 256 디멘전이니까 뭐 한 16승이죠. 64,000 디멘전의 어마어마한 디멘전 속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린색이 제너레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잘 학습을 시켜서 리얼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은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데이터는 주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점선 부분은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주어진 거고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그린색이죠. 그린색 즉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실제 데이터하고 가깝게 만드는 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시를 든 것처럼 정말 잘 만든 페이크 프로덕트는 진짜하고 구별이 안 된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즉 제너레이터와 실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같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우리가 목표하는 최종적인 컨버전스 포인트라는 얘기죠. 이따가 이제 단점을 얘기하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달성하는 게. 자, 어쨌든 컨버전스에 도달하면 P데이터하고 PG가 같아져 버리죠. 그러면 간단하게 PG가 P데이터가 된다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얼마가 나오죠? 여기 학생 2분의 1이 나오죠. 즉 컨버전스에 도달하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의 디스크리미네이터는 2분의 1이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 판단을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항복선언 얘기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인데 항상 아웃풋이 50% 확률로 나온다는 얘기는 나는 아무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항복선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상황과 실제 이론적인 이런 수학적인 예측이 맞아 떨어지는 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약간 더 발전시켜서 이 아까 그림으로만 설명했던 이 제너레이터하고 실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같아진다라고 그림으로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컨버전스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옵티말한 경우에 우리가 그 옵티말하다는 얘기는 이 로스 펑션입니다. 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의 로스 펑션의 옵티말한 점이 언제 어치브 되느냐 면은 이거를 최적화하면은 실제로 PG가 P데이터가 된다라는 것을 그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사실은 간단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 놈이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걸 보이고 싶으면 뭐 약간 자료가
변형이 돼 있는데 이거는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걸 가정을 했을 때 아까 우리가 바로 전 결과에 의해서 PG가 P데이터가 되는 경우 당연히 2분의 1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2분의 1을 그 로스 펑션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정리가 됐었죠. 여기에 2분의 1 집어넣고 여기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1-2분의 1도 2분의 1이죠. 그래서 피적분 함수가 다 2분의 1이 되면서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로그 2분의 1이 두 번 더해지는 꼴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4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제 그 미니멈이 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예상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자, 왜 그런지는 여기서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한번 보면은 그러면 이 방금 전에 이 로스 펑션이 그러니까 최적화됐다.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야 되나? 네. 이 제너레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게 최소화가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필요 조건이 뭐냐면 PG가 P데이터가 된다라는 거. 요거는 조금 보이기가 약간은 좀 복잡합니다. 약간은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사실 배울 내용들이긴 한데 우리가 그 베레이셔널 오토인코더 배울 때 그 정의 내렸던 컬백 라이블러 디스턴스를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면은 이제 이러한 컬백 라이블러 디스턴스의 성질들은 정보이론이라는 과목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정보이론과 머신러닝이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으니까 나중에 이론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정보이론도 많이 수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자 어쨌든 자 앞에 있는 요 식에서 이 지금 G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요 식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DG를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1-T는 이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분자의 PG가 들어가 버립니다. 계산해 보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컬백 라이블러 디스턴스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의를 내렸던 것이 있었죠.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의 차이는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P 오버 G의 로그 취한 거의 평균. 요 형태로 뭐 적분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죠. 요 형태로 바꿔치기를 해보면 이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앞에 로그 2를 곱해주고 여기도 로그 2를 곱해주면 밖에는 마이너스 로그 2 두 번 빼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뺐다가 더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밖에 로그 2 두 번 빼주고 이쪽에 로그 2를 더해주면 이제 이 식에 끼워 맞춰보면 이게 분자에 있던 식인데 이 부분이 그 로그 2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분모에 2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첫 번째 적분이 P데이터에 대한 거고 두 번째 적분이 PG에 대한 거고 근데 재미난 사실은 정보이론에 의하면 이게 둘 다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둘 다 0이 되려면 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 말은 P데이터, PG가 이걸로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요거에 2분의 1로 나눈 것을 이제 젠센 샤논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어쨌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정보 이론에서 뭐 배울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정보 이론을 배우는 시간은 아니니까 결과만 갖다 쓰면 이게 거리하고 같은 거라서 항상 양수고 거리가 제로가 되려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실제로 같아져야 되는 거죠. 실제 두 개가. 이놈과 이놈이 같아질 수밖에 없다. 즉 로스 펑션이 이와 같은 형태로 재구성될 수 있는데 이거는 상수고 이건 항상 양수인데 가장 작은 숫자는 제로고 제로가 되는 컨디션은 이 두 개가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필요 조건이 증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 건 결국 이걸 제로로 만든 거나 동일하고 그 제로를 만들 때 유일한 방법은 이놈과 이놈이 같아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쉽게 정보 이론에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하지만 뭐 이미 그렇게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런 배경 지식이 굉장히 쉽게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전통적인 방법들 대비 이 겐이 상당히 유리하다. 근데 디스트리뷰션을 찾아내지는 못한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겐이 나오기 전에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방법론으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MCMC라는 방법으로 그 확률 이론적으로 샘플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계산량이 많아서 실제로 안 쓰이고 있었던 방법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연산량이라든가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따가 이제 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좀 얘기를 하면은 이런 방법론 몬테칼로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론이 겐 대비 안 좋다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그 사실이 역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얘기하는 최근에 이제 달리 2라는 곳에 쓰이는 디퓨전 모델이라는 것이 바로 샘플링을 씁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 굉장히 수학적인 방법인데 이제 겐을 능가하는 방법까지 이제 나왔다는 얘기죠.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부 과목에 배울 수는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맛보기로 소개만 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겐도 이제 올드 테크놀로지가 되고 하고 있는 나온 지가 한 3, 4년 뿐이 안 됐는데 지금 겐 가지고 프로젝트 하는 사람 있다 그랬죠? 한 몇 명 되나요? 몇 팀 정도 되나요? 네. 어쨌든 뭐 김 빼는 소리는 아니지만 예, 올드한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미.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겐이 학습이 되면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학습이 다 끝나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사실 학습에만 쓰이는 보조 수단입니다. 실제 사용할 때는 즉 인퍼런스 할 때는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이거 제거하고 요론만 가지고 그냥 임의의 가우시안 노이즈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새로운 이미지가 막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제너레이터 구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NN에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에서 봤었죠. 유넷이라는 구조에서 사이즈가 오히려 주는 게 아니고 레이어를 지나갈수록 오히려 커지는 디컨부 네트워크라는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바로 디컨볼루션 네트워크의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개의 디컨볼루션한 네트워크 3개를 가지고 사이즈는 크진 않습니다. 이미지가. 썸네일 정도, 64 x 64 정도 사이즈로 라드포드라는 사람이 실제 논문에서 한번 해봤더니 거의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메이징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체들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이 찍었는지 이게
인공적으로 만든 사진인지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퀄리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그 매니폴드라는 개념이 있었죠. 굉장히 큰 이미지 스페이스가 아까 64,000 디멘전의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서 엄청나게 하이 디멘전한 스페이스에서 예를 들면 그 이미지들이 존재하는데, 그 우리가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들, 우리 눈으로 보거나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들은 64,000 디멘전을 다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일부 공간, 즉 일부 서피스만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개념에서 그 개념을 캡처한 게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노이즈에 해당하는 짓이 사실은 그런 레이턴트 베리어블 공간을 매니폴드를 얘기하고, 거기서 뭐 짓이 한 100디멘전이면 뭐 한 100개 디멘전이 있겠죠. 뭐 G1은 이 방향, G2는 이 방향, G3는 뭐 나오는 방향. 그래서 어떤 한 점을 정했더니 예를 들면 이런 침실 사진이 나오고, 또 다른 점을 정해서 제너레이트를 했더니 이런 침실 사진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미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둘 사이 벡터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이 디멘전이라도 벡터끼리 뭐 직선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내분점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래서 내분점 뭐 이게 1-람다고 람다가 되네. 람다가 1이면 반대가 되는 것 같은데. 1이면 람다, 1-람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 중간 내분점을 구해갖고 그 내분점에 대해서 요 빨간 X점에 대해서 제너레이트, 그러니까 람다를 0에서 1 사이로 서서히 변화시켜가면서 한 10등분 나눠서 변화해보면 이게 서서히 한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변화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뭘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거냐면, 우리가 가정했던 그런 매니폴드 개념이 사실상 맞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서피스나 공간에 우리가 원하는 실사삼 이미지들이 그 공간에만 존재한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보이는 거고, 자, 이게 이제 응용적으로 본다 그러면 컴퓨터 그래픽스나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테크닉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뮤직비디오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뭐 사람이 갑자기 호랑이로 서서히 변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 겐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실제로 할리우드에서 이미 상당히 많이 이런 기술들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 그 영화배우 스타들이 필요 없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과거에 굉장히 잘생긴 선남선녀들 사진을 찍어놓고 연기는 연기 잘하는, 좀 미모는 덜 되지만 그런 사람이 연기를 하고 얼굴은 잘생긴 선남선녀로 바꿔서 영화를 만드는 시대가 조만간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회사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할리우드 쪽에. 그래서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공 사례 장점을 얘기한 건데, 괜히 좀 보이지 않는 단점이 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이게 학습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보통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학습시킨다, 디텍션이나 기껏해야 한 50의 폭에서 한 100의 폭 정도만 하면 충분히 이제 학습이 일어나는데, 이놈은 훨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100배, 1000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겐을 좀 큰 사이즈 이미지에 제대로 학습시키려면 거의 여러분들 컴퓨터로 한 2주, 3주가 걸릴 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좀 많이 빨라졌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느리다는 얘기죠. 자, 그게 첫 번째 단점이고, 이제 두 번째 단점은 이제 모드 컬랩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겐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 수많은 데이터를 때려 넣어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뭐 수십만 장에 이놈이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카피해서 그대로 뽑아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그냥 외워갖고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판에 해당하는 게 모드 컬랩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여기에 이제 지시라는 인풋을 막 바꿔가면서 넣더라도 제너레이터에 그냥 항상 똑같은 이미지만 나온다거나 아니면 몇 개의 정해진 이미지만 튀어나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습을 하는데 학습이 잘못 일어나서 로컬 미니마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G하고 D가 엉뚱한데 컨버지가 돼갖고 그러니까 학습이 잘 안 된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겐이 나온 이후에 2015년쯤 나온 이후에 이제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학습이 왜 잘 안 일어나느냐를 좀 단순화시켜서 아까 이제 이걸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최근에 제어 이론하고 편미분 방정식을 써서 분석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좀 결론만 요약을 하면 이 겐이 학습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개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학습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제너레이터의 파라메타를 세타 G라고 그러고, 사실 이거 몇 천만 디멘전의 큰 벡터인데 사실은 그냥 1차원으로 일단 단순화 시켜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또 파라메타, 이것도 뭐 하여튼 몇십만 디멘전일 텐데 이것도 간단하게 단순하게 해서 그 로스 펑션을 실제로 편미분 방정식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형태가 약간 뭐 정상적인 로스 펑션처럼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게 하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의 파라메타 세타 1, 세타 2가 아니고 두 개의 네트워크에 대한 파라메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왜 겐이 학습이 어려우냐면 한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를 학습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서로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는 세타 T의 학습을 방해하는 게 사실 자기의 존재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위조 지폐를 실제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또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제너레이터에서 튀어나오는 놈을 빨리 구별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이놈의 퀄리티를 또 방해하는 방향이 되다 보니까 서로 학습하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 오서고널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그레디언트를 구해보면 굉장히 재미난 사실은 굉장히 뒤에 엄청난 수학들이 있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 그레디언트 방향을 계산해 보면 어떤 이런 점에 현재 있었다고 쳤을 때 세타 G랑 세타 D가 그레디언트 방향이, 자 여기가 옵티멀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옵티멀한 포인트로 가려면 그레디언트가 대략 이 방향으로 향해야겠죠, 중심부로. 근데 불행하게도 서로 오서거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탄젠셜하게 서피스 등고선에 탄젠셜하게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겐을 학습하면 트레적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시작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뭐죠? 그 변기에서 물 내려가는 느낌? 계속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바로 네, 표현이 좀 약간 지저분한데 어쨌든 변기에서 바로 떨어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빙빙빙 돌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왜 느리냐면 결국은 바로 갈 길을 엄청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 저걸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SGD를 사용하면 저렇게 트레젝토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뭐랄까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뭐 그거에 관한 또 해결책들이 뭐 레귤러라이제이션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해결하는 논문들이 또 수백 편이 나와 있으니까 심심한 사람들은 대학원 가든가 아니면 전공자가 돼서 공부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점이고, 모드 콜랩스며 사실은 또 이런 현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하고 있죠. 이게 두 번째 단점인데,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하는데 이게 그냥 아주 티피컬한 우리가 2, 3장에서 배웠던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시그모이드 쓰는. 그 말은 우리가 3장에선가 얘기를 했었죠. 그 클래시피케이션은 아니면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딥러닝은 likelihood, maximum likelihood 원리에 기본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그게 뭐 별게 아니고 사실은 아웃풋의 확률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결국 이 로스 펑션도 결국 이런 모양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좀 아쉽긴 한데 여러분들이 정보 이론을 들으면 이 likelihood 방법론과 그 다음에 maximum likelihood죠. 그 다음에 이 여기서 얘기하는 컬백 라이블러 디스턴스 간에 아주 절묘한 관계가 있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likelihood를 maximize 하는 거하고 컬백 라이블러를 minimize 하는 게 완전 똑같은 문제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은 걔네 트레이닝은 이런 식의 SGD를 하는 트레이닝은 결국은 리얼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과 제너레이티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디스턴스, 컬백 라이블러 디스턴스를 최소화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수학적으로 들어갑니다. 뭔 얘기냐면 이 컬백 라이블러가 일반적인 그 애널리티컬한 모델에서는 잘 작동을 합니다. 뭐 디텍션이니 세그멘테이션이니 무슨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작동을 하는데 이런 제너레이티브 모델에는 잘 작동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유는 왜 그런가 좀 볼까요? 사실 이것도 다 정보 이론에서 배우는 내용이라 좀 이론적으로 깊이 공부할 사람들은 정보 이론이 필수니까 다들 한 번씩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쓰는 게 지금 컬백 라이블러라 그랬죠? 이 두 번째 걸 현재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머신러닝들이 결국은 요 둘 사이의 디스트리뷰션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리얼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과 가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요런 매트릭을 써서 이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근데 요 놈이 조금 이따 예시를 보여주겠지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류의 또 확률 분포 간의 그 차이를 재는 방법 중에 뭐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TV라는 방법도 있고, 이거 아까 나왔었죠.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사실 사촌관계입니다. 두 번째 가지고 세 번째를 디파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책입니다. 학습이 잘 안 일어나는 거가 이 두 번째를 쓰기 때문인데 그거에 대안으로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와서스타인 디스턴스라는 게 있는데 그 디스턴스를 뭐 이와 같은 형태로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는 이제 리얼 데이터도 이렇게 나이스하게 가우시안 모양이고 페이크 데이터도 이렇게 나이스한 가우시안 모양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우시안 모양이 굉장히 샤프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극단적인 경우 샤프할 경우는 그냥 이렇게 막대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델타 펑션처럼 한 곳에 그 웨이트가 다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존의 컬백 라이블러 디스턴스가 이런 디스트리뷰션일 때는, 그리고 실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들이 대체로 이렇게 샤프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체 디멘전에서 일부 서브스페이스 매니폴드에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샤프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 디멘전 쪽에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KL 다이버전스를 디스턴스 매트릭을 쓰면은 SGD를 적용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놈이 요만큼 떨어져 있는 경우 하고 빨간색하고 파란색 디스트리뷰션이, 빨간색은 리얼 데이터고 뭐 파란색은 제너레이트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요만큼 떨어져 있을 때랑 뭐 요만큼 떨어져 있을 때랑 요만큼 떨어져 있을 때랑 거리가 약간 뭐랄까 바이너리한 결과값이 나와 버려서, 즉 무슨 얘기냐면 뭐랄까요, 완전히 두 개가 붙는 경우하고 아닌 경우 둘 중에 하나인 경우만 값이 나오는, 그리고 거리가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면은 그 SGD를 적용해도 허사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PG를 가깝게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있는 놈이 있으나 여기 있는 놈이 있으나 항상 똑같은 그레디언트가 나와버리면 어디를 움직여야 될지 모르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의 겐이 굉장히 뭐 이런 구조 때문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더 중요한 또 문제는 그 디스턴스, 확률 간의 거리를 재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경우에 컬백 라이브러리를 계산해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가지고 있다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계산을 하든 P세타, P0, P0, P세타로 하든 이 두 개가 같을 때만 제로고 다를 때는 무한대입. 즉 무슨 얘기냐면 요 놈이 그 같이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순간에 디스컨티뉴이티가 있다는 얘기죠. 즉 미분 불가능하고, 그리고 한번 떨어지면 똑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지 그레디언트 방향이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죠. 상수함수나 마찬가지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어떤 로스 펑션이 상수함수면 그레디언트 계산해봐야 제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갈 방향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컬백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즉 기존의 maximum likelihood principle을 쓰면은 SGD 열심히 계산해봐야 헛거다 라는 굉장히 허탈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깊이 공부할 사람들은 사실 이런 수학적인 이론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코딩 잘한다고 해서 AI 잘하는 거 아니고 정말로 전공자가 되고 싶으면 수학 이론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젠센산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약간 변형해서 쓴 건데 무한대는 아니지만 항상 똑같은 상수가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한번 떨어지면은 그 떨어진 거리에 상관없이. 근데 놀랍게도 방금 전에 디파인은 좀 복잡한 매트릭인 와스스타인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디스턴스 계산하면은 이 두 개 사이에 요 x축 간의 거리를 세타라고 할 때 그 세타에 비례하게 나옵니다. 딱 우리가 원하는 결과라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샤프한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그 중심축 간의 거리가 바로 디스턴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딱 우리가 원하는 결과라는 얘기다. 그리고 세타 미분하면 어떤 상수가 아니니까 1이라는 어떤 방향성이 나오죠. 즉 이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그리고 토탈 베리에이션도 역시 동일한 문제점이 있다. 상수가 나오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거리에 비례하는 어떤 양이 나와야 되는데 유일하게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와스스타인뿐이 없다.
자, 그래서 최근에 쓰이는 대부분의 겐 방법론들은 와스스타인을 당연히 쓰고 있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성능이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수학인데 이거 다 생략하고 대학원 가서 배우고 그러면 이 와스스타인 디스턴스 어떻게 구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거를 딥러닝으로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이론이냐면 뭐 이런 두 사람이 칸토로비치하고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저 디스턴스를 이런 어떤 임의의 함수를 도입을 해서 립시츠칸이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그 함수의 그 x를 리얼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그리고 제너레이터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 평균을 차이를 구하고 그 둘 사이의 차이가 맥시멈이 되는 그런 함수를 찾으면 그러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디스턴스다. 뭐 이게 쉽게 바꾼 것 같지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걸 절묘하게 딥러닝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수학 이론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대한은 f라는 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 f라는 함수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여기서 딥러닝의 묘미가 발생하는 거죠. 모르는 함수는 딥러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f를 그 딥러닝으로 대체하면서 우리가 아까 썼던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대신에 f로 갖다 끼워 놓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스 펑션을 아까 로그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로그를 다 없애버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가 빠져 있는 제가 아까 여기에 f 대신에 로그가 있었는데 로그하고 d가 있었는데 로그 d를 f로 대체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로가리즘믹에다가 디스크리미네이터 펑션을 그냥 하나로 합쳐서 f로 대체한 거죠. f가 딥러닝이 된 거죠. 여기는 또 제너레이터의 거.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이론인데 딥러닝으로 그냥 어프락스메이트 하면 엄청 간단해, 오히려 더 간단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 사이의 차이를 맥시마이즈 하도록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맥시마이즈 되도록 하는 즉 리얼 데이터에 대해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맥시마이즈 했었죠. 지난번에도. 그래서 그와 같은 원리로 하면 되겠고 이때 이제 그레디언트는 이거는 세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너레이터에 대해서만 우리가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 이거는 무시하고 요놈에 대해서만 그레디언트 구하면 학습이 잘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겐 알고리즘하고 거의 똑같고요. 그냥 d를 f로 대체한 것 말고는 없고 로스 펑션이 로그 디터미넌트 대신에 f가 들어갔다. 그게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두 가지 단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모드 컬랩스라든가 즉 학습이 잘 안 일어나는 거 그거는 이제 이런 W가 아니라고 보통 부릅니다. W can 와스스타인 디스턴스를 사용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죠. 이 트레이닝 다이나믹스가 두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상대방을 도와주면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오소고널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건 W가 하나 쓰더라도 여전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여전히 느린 건 여전히 사실입니다. 또 개선하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으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이제 대학원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기 바랍니다. 사실 근데 이거보다 또 더 좋은 게 나와버려서 겐 연구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동안 나왔던 또 다양한 종류의 겐 종류들이 있으니까 간단히 한번 리뷰를 하고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궁금증을 풀어보는 과정으로 한번 보고 또 최근에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샘플링하는 방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마지막 시간이라 질문 안 하면 더 기회가 없습니다.
갠이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어메이징 리절트를 보이고 있지만 몇 가지 또 다른 자잘구레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아까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그 침대 사진에서 이 이미지들이 크지가 않습니다. 64x 64 정도. 확대해 보면 굉장히 속단 표현으로 구린 사진들입니다. 확대를 하면 작게 보면 이제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일단 하이 퀄리티 고해상도로 가려면 약간 HD급 TV에서 봐도 안 깨지는 사진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사진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보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TV로 확대해 보면 그런 깨진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갠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현재는 해상도가 낮은 사진들만 제너레이트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것이 이 프로그레시브 갠이라고 해서, 요거는 기억에 이게 엔비디아 아니면 아도비인데 하여튼 두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두 회사 중에 하나에서 엔비디아 같긴 한데요. 제안을 한 건데, 갠을 해상도가 낮으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좀 하이어라키컬하게 낮은 해상도 먼저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살짝 높은 해상도 만들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살짝 높은 해상도를 만드는 그런 구조를 쓴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번 아이디어는 아까 구조는 똑같습니다. 아까 배웠던 거하고 제너레이터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있고 두 개 경쟁시켜서 하는데, 그 제너레이트 되는 이미지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만들겠다. 4x4 굉장히 그냥 약간 손톱보다도 작은 그런 조그만 사이즈 이미지를 처음에 제너레이트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디스크리미네이트 할 때 리얼 데이터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리얼 데이터가 예를 들어 1024x 1024면은 비교가 안 되죠. 해상도가 안 맞아서. 그래서 리얼 데이터를 다운 샘플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024를 예를 들면 뭐 256x 256으로 나눠버리면 각 디멘전을 4x4가 나오죠. 그럼 리얼 데이터가 형체가 구별 잘 안 되는 이런 흐릿한 데이터로 나오겠죠. 그래서 열심히 학습시키고 요 단계 학습 끝나면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더 붙여서 해상도를 2배 늘린 거죠. 각 디멘전별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데이터도 이제 아까 256으로 다운 샘플링 하지 말고 뭐 예를 들면 128로 다운 샘플링을 한 살짝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거랑 또 다시 열심히 학습을 시켜서 계속 이거를 반복을 해서 1024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3, 이게 4, 이게 5, 이게 6, 7, 8, 9, 10 뭐 한 8번 정도 반복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갠이 느린데 그거를 또 8번이나 반복해야 되니까 더 느리겠죠, 이거. 자, 그런 식으로 하고 디테일은 하나씩 늘려갈 때 바로 그냥 늘려버리면 이게 점프가 일어나서 학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슬로우하게 믹스업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트레이닝한 중간에. 그래서 이전에 거랑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거를 이렇게 뭐 알파 값으로 내분점 구하듯이, 그래서 알파를 처음엔 작은 값을 쓰다가 뭐 0.12 쓰다가 학습이 거의 완료가 될 때는 1로 가까이 가면은 요 놈은 안 쓰고 이제 하이 레졸루션만 쓰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레이닝하는 중간에 이전 레졸루션과 새로운 레졸루션을 섞어서 그 점프가 안 일어나도록, 해상도가 갑자기 점프가 일어나면 학습이 안 일어나니까 그렇게 서서히 변화시킨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24x 1024 이 프로그레시브 캔으로 이제 제너레이트 한 결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연예인 사진 같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을 거의 뭐 사진 찍었다고 해도 구분이 안 가죠, 사실은 사람 눈으로. 그리고 침대 사진도 훨씬 더 해상도가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 부분은 이제 저런 테크닉을 써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제 갠을 좀 응용하는 쪽으로
넘어가 보면 겐을 이제 응용하는데 최근에 국내에서도 많이 활용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마 이미 쓰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웹툰 시장에서 예를 들면 간단하게 스케치만 이 웹툰 작가가 스케치만 하면은 그거에 실사 사진을 탁탁 뽑아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 실제로 아마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다고 네이버 웹툰인가 뭐 그런 데서 최근에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술의 근간이 되는 기법이 뭐냐? 이 컨디셔널 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컨디션을 아까 그 노이즈 인풋 짓이 있었는데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 인풋을 노이즈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너레이트 하고 싶은 영상의 어떤 범위를 정해주는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웹툰 같으면 무슨 스케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원합 벡터가 들어가도 되고 뭐 아니면 심지어는 무슨 텍스트 임베딩이 들어가도 되고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녹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컨디션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Y가 그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라는 컨디션을 재미난 사실은 제너레이터에도 컨디션을 넣고 그래서 이걸 컨캣을 해서 뭐 채널로 넣어도 되고 아니면 벡터를 하나 이어붙여도 되고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영상 같은 경우는 채널로 컨캣을 하는 형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제너레이터에만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거를 둘 다 잘 구별하기 위해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동일한 컨디션을 공유해서 씁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 아까랑 완전히 똑같은데 컨디셔널한 인풋 y가 추가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고 엠리스트의 각 클래스 10개 클래스를 컨디션으로 넣어서 제너레이트를 하면 그냥 일반적인 개는 임의의 노이즈를 넣으면 어떤 숫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0이라는 것만 0에 해당하는 필기체를 제너레이트하라.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행처럼 나머지 숫자들도 거의 잘 나오는 거를 보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더 발전시킨 게 이제 웹툰에 관한 얘기인데 요게 픽스 투 픽스라는 형태로 불립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그건 얘기를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간단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자, 이제 그 사이클 겐이라는 게 있고 겐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어떤 때 쓰이냐면 도메인 트랜스퍼라는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CNN 응용 배울 때 배웠던 그 아티스틱한 그 형태의 응용이 있었죠. 그래서 스타일, 뉴럴 스타일인가 하는 거하고 거의 동일한 목적입니다. 근데 훨씬 더 성능이 좋다는 얘기죠. 거기는 기억나는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핵심적으로 뭘 계산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시험 범위이긴 한데. 시험 범위가 아닌가? 지나갔나? 뭘 계산했었죠? 거기서? 스타일 트랜스퍼 하려면? 예? 그쵸. 그람 매트릭스라는 아주 지저분한 걸 계산했었습니다. 네, 이놈은 그런 거 계산할 필요 없이 빨리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 겐을 뭐 이렇게 이중으로 갖다 이어붙인 순환 구조로 이어붙인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일반 실사 사진이고 뭐 예를 들면 이쪽이 도메인을 얘기합니다.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공간. 여기는 예를 들면 그 실사 사진을 벤고 스타일로 다시 그린 도메인이라고 할 때 겐을 양방향으로 이어붙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서 여기로 가는 경우 제너레이터가 있고 이쪽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죠. 그래서 G하고 DY가 오른쪽으로 가는 쪽의 겐이고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겐이 있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벤고 스타일에서 그냥 일반 실사
사진으로 바꿔치기 하는. 그러니까 벤고 그림을 집어넣으면 그게 사진으로 찍었을 때 어떤 모양이 될까를 상상해서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방향으로 가는 이제 제너레이터를 뭐 이름 똑같으면 안 되니까 사실 이거하고 거의 같은 용도인데 방향만 다르죠. F고 그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방향을 순방향, 역방향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배웠던 겐하고 똑같습니다. 뭐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가고 이게 하나의 겐이고 또 역방향은 이게 또 하나의 겐인데 이제 요 사이클 겐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일로 가고 뭐 여기서 일로 가는 걸로 끝나면 사실 기존의 겐을 이어붙인 거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죠. 뭐 별로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근데 사이클 겐의 특징은 뭐냐면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원래하고 비슷하게 만들자라는 추가 조건을 넣은 겁니다. 컨스트레인트를. 자,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것만 보면 기존의 겐하고 동일한데 갔다가 다시 원래 도메인으로 오는 거죠. 실사에서 벤고 도메인으로 갔다가 벤고에서 다시 실사 사진으로 다시 왔을 때 원래 실사 사진하고 비슷해야 된다. 사실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까 이 겐들이 트레이닝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랬죠. 학습도 잘 안 일어나고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안 넣으면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학습도 잘 안 일어나고 근데 이걸 넣어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안정화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왔을 때 이 둘 사이에 뭐 L2 또는 L1 로스가 절대값의 크기가 최소화되도록 그래서 추가 로스 펑션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의 겐 로스 펑션이 있었죠. 그 로그 D, 로그 1 D 그 겐 로스 펑션에다가 L2 또는 L1 로스를 하나 추가한 형태입니다. 요게 이제 순방향에 관한 얘기고 똑같은 게 역방향에 또 한 번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겐 로스 그 다음에 L1 로스 두 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역방향에 똑같은 겐 로스, L1 로스가 있으니까 로스 펑션이 총 4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뭐 복잡하지만 생각해보면 기존의 겐에다가 그냥 순방향, 역방향 곱하기 2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 로스 각각에 대해서 넣은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별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학습하는 뭐 과정을 예시로 그린 거고요. 그래서 순방향에 대한 겐 로스, 이런 모양이죠. 그 다음에 역방향에 대한 겐 로스, 그 다음에 갔다가 돌아오는 로스, L1 로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펑션을 다 합쳐서 이걸 동시에 미니마이즈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 설명하면 조금 더 쉬운데 수식을 쓰면 헷갈리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겐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어떻게 확장을 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A라는 거하고 X가 같은 거고 B라는 거하고 Y라는 게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노테이션이 좀 살짝 바뀌었는데 X는 A고 Y는 B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방향에 대한 겐 학습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언급해야 될 점은 방금 전에 우리가 컨디셔널 겐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컨디셔널 겐을 얘기할 때 노이즈를 아예 빼버리고 컨디션을 아예 영상, 이미지를 넣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개념이 이제 이 사이클 겐에 사용됐다. 그러니까 노이즈 대신에 영상이 들어간다. 근데 영상이 똑같은 영상이면 안 되니까 다른 도메인의 영상이 들어가서 도메인 트랜스퍼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노이즈 대신에 이제 막 데이터셋을 X 또는 A 도메인에 만들어 놓고 또 거기
또 다른 데이터셋을 B 또는 Y 도메인에 만들어 놓은 거죠.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 장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블론드의 색깔 머리색을 가진 그 영상들만 뭐 예를 들면 수십만 장 모아놓고 여기는 다크 헤어를 가진 사람들의 사진만 수십만 장을 모아놓은 거죠. 자, 그래서 각 샘플들을 가져다가 거기서 수십만 장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일일이 학습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제너레이터 통과시키고 새로운 도메인 트랜스퍼 되면 약간 학습이 잘 돼 있다 그러면 초반에는 이렇게 안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동일한 얼굴인데 머리 색깔만 바뀌는 신기하죠? 네. 실제로 잘 됩니다. 이미지가 제너레이트 되고 자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거기에 해당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노테이션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DB입니다. 상대방 쪽에 있는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래서 요 놈과 그때 상대방의 리얼 데이터하고 여기 제너레이터하고 하면 요 부분은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겐하고 동일한 구조죠. 그거 그냥 학습을 열심히 시키면 됩니다. 겐 알고리즘으로. 자, 이게 순방향이고 자, 역방향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출발해서 제너레이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리얼 데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요런 구조 요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요 제너레이터를 또 역방향으로 열심히 학습시키면 되겠죠. 네,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추가로 하나 들어가는 게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다시 거꾸로 돌리는 이게 F, 요게 G고 요게 F고 요게 F고 여기는 G입니다. 이게 노테이션이 좀 바뀌어 있지만 그러니까 G는 GAB고 여기 F는 GBA입니다. 그래서 돌려서 요놈과 요놈이 또 비슷하게 되는지 에런 로스를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조는 이제 요거 겐 하나, 요거 겐 여기 에런 로스, 여기 에런 로스. 총 4개의 구조가 있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학습을 시키느냐 생각해 보면 뭐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시장에서 배웠던 여러분들이 100만 불짜리라고 얘기했던 얘기가 있었죠. 그걸 적용하면 엄청 쉽습니다. 그렇죠? 자, 에런 로스 계산해서 그레디언트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여기 모자 쓴 학생. 그렇죠. 화살표 반대로만 움직이면 됩니다. 에런 로스 계산해서 이 화살표 반대로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아까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한다 그랬죠? 이제 순방향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학습하면 여기서 그레디언트 구해서 일로 오죠. 자, 이 도면에서 합쳐지니까 카먼 소스죠. 카먼 소스는 그레디언트 어떻게 한다 그랬죠? 더한다 그랬죠? 이 두 그레디언트를 더해서 이쪽으로 전달하면 제너레이터가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습시키고 마찬가지로 역방향도 동일하게 학습시키고 그리고 이 놈이 학습된 놈이 여기에 쉐어링이 된다.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도 쉐어링이 되고 여기서 전달될 때 여기도 같이 학습이 되고 그래서 뭐 순서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화살표의 반대만 가면 된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학습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괜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그 D라는 함수를 쓰기 때문에 학습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W간을 안 쓸 바에는 리스트 스퀘어를 쓰자. 그래서 L2 놈을 쓰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해서 하면 조금 빨라진다. 뭐 이런 얘기고요. 별로 중요하진 않은 얘기입니다. 실제 이제 결과들 보면 이제 아주 도메인 트랜스퍼가 굉장히 잘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네 사진을 실사 사진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인데 얼룩말이냐 보통말이냐. 똑같은 풍경 사진인데 여름이냐 겨울이냐. 그 다음에 모네 사진 반대로. 그 다음에 한 사진을 실사 사진을 여러 화가 스타일로 다 바꿔치기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아티스틱하게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이제 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다양하게 우리가 실장에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뭐 얘기를 했었고 그 중요성을 얘기했었는데 이 사이클 겐을 잘 이용하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흑백 사진을 찍어 갖고 그거를 컬러로 바꾼다거나
그것도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죠. 다양한 컬러를 갖게, 아니면 뭐 다양한 조명 컨디션을 갖게, 이제 그렇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이클 겐이 굉장히 여러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컨디셔널 겐을 확대한 겁니다. 사실 픽스 투 픽스라는 게 별게 아니고 컨디셔널 겐을 컨디션이 그 일반 이제 뭐 원핫 벡터가 아니고 클래스가 아니고 아까 엠리스트처럼 실제 영상 즉 스케치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디션으로 여기는 이제 X라는 걸 노테이션이 막 뒤집혀 있는데 스케치를 집어넣고 실제 사진하고 비교해서 딕스메이트 학습시키는 그런 컨디셔널 겐입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줌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실제 사진과 그다음에 컨디션에서 제너레이트된 그러니까 요놈과 요놈이 실제로 페어로 들어가서 이 두 개가 그 매치가 되도록 그런 또 L1 로스를 하나 추가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외에는 뭐 기존 컨디셔널 겐하고 완전 동일한 구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썼던 근데 여기서 이제 인풋이 아까처럼 뭐 어떤 원합 벡터 인풋이 아니고 영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사이즈가 동일하죠. 자, 그럴 경우는 그런 구조가 뭐가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세그멘테이션이 그런 구조였죠. 거기서 많이 쓰였던 유넷 구조가 여기서 당연히 제너레이터에 쓰인다. 유넷 구조가 뭐냐면 어떤 영상이 들어가면 피처 벡터가 디멘전이 줄었다가 다시 늘리는 약간 모래시계 모양의 그런 구조를 유넷 구조라고 합니다. 실제 결과들 보면 스케치를 넣었더니 이렇게 다양한 뭐 액세서리, 장신구, 뭐 백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직은 퍼펙트하진 않지만 이런 디자인 업계, 패션 디자인 이런 쪽에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스타겐이라고 해서 사이클겐을 조금 더 확장한 개념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네이버인가 어디서 거기서 일하던 고려대 학생 인턴인데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아까는 이제 사이클겐은 한계가 뭐였냐면 도메인이 딱 두 개만 있어야 됩니다. 왼쪽 도메인, 오른쪽 도메인. 근데 생각을 해보면 도메인이 뭐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럴 경우 실사, 모네, 방고, 세잔, 그다음에 일본 스타일 그러면 총 5개의 도메인이 있는 상황이면 생각을 해보면 각 그 가능한 페어별로 이 5개 도메인이 있다고 치면 가능한 페어별로 이렇게 사이클 겐을 여기다 적용하려면 나이브하게 적용하려면 모든 가능한 페어에 그러니까 저기 행렬 아니죠 순열 조합에서 조합 모든 가능한 조합 중에 하나에 G하고 D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은 5C2가 되는 거죠. 그러면 5, 4, 2니까 5, 20 10개의 제너레이터와 10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으면 사이클 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근데 10개 하나의 제너레이터도 학습시키기 귀찮은데 10개를 학습시키려면 이거 장난이 아니겠죠.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도메인이 많아지면 못하는 건 아닌데 너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간략화한 게 스타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이 5개가 있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각 도메인별로 두고 제너레이터를 10개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만 쓰겠다. 모든 가능한 페어에 대해 다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1, 2, 3, 4, 5 도메인이 있으니까 어떤 도메인에서 어떤 도메인으로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1에서 3으로 가도 되고 1에서 4로 가도 되고 4에서 2로 가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도메인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겐 로스가 있죠. 이건 G를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의 특징이 뭐냐면 한 도메인에서 다른 도메인으로 가는데 원래는 예를 들면 4번에서 2번으로 가는 제너레이터를 사이클 겐 형태로 하려면
G42라는 걸 써야 됩니다. 그거에 별도에. 근데 그걸 하나로 통합하려면 하나가 여러 가능한 경로를 다 커버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대로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컨디셔널 겐에서처럼 가는 경로를 표시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로를 표시한다기보다는 사실은 현재 어느 도메인에서 출발하는가를 컨디션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풋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도착 도메인이네요. 여기서는 어느 도메인으로 갈 건가를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 제너레이터 통과해서 이제 페이크 이미지 나오면 거기에 리얼 데이터 있고 페이크 이미지랑 이제 그 하는데 이 페이크 이미지랑 여기에 또 리얼 데이터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터죠. 그 도메인의 디스크리미네이터인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아까 배웠던 그 겐의 디스크리미네이터랑 똑같은 걸 안 쓰고 거기다가 아웃풋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아까는 리얼이냐 페이크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만 했었죠. 그게 아니고 얘는 도메인이 많다 보니까 그 어느 도메인에 속하는가를 아웃풋으로 또 내줍니다. 5개 도메인이 있으니까 그 뭐 원합부터든 어떤 형태든 소프트맥스가 뭐 되겠죠. 소프트맥스로 아웃풋 도메인을 뽑아내주는. 그래서 어떤 한 패스를 학습을 시킬 때 요놈과 요게 G고 요게 D인데 달라지는 거는 컨디션에 타겟 도메인이 들어가고 요 디스크리미네이터에는 아웃풋에 그 현재 제너레이트 된 놈의 그 저기 타겟 도메인. 그 다음에 여기 리얼 데이터가 또 역시 동시에 학습이 될 텐데 그 리얼 데이터는 정답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트루 라벨로 학습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겐 학습하는 걸로 첫 번째 파란색하고 핑크색을 열심히 학습을 시키고 모든 가능한 페어에 대해서 복잡하죠. 학습을 시키고 그래서 요 처음 두 줄이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합친 게 마지막 세 번째 줄이죠. 세 번째 줄이 지금 방금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사이클 겐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갔다가 거꾸로 돌리는데 동일한 제너레이터를 쓴다는 얘기죠. 근데 거꾸로 돌릴 때 컨디션을 자기가 원래 왔던 도메인을 컨디션을 넣으면 원래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게 G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F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사실은 동일한 제너레이터인데 G, F로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컨디션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오른쪽에 있는 컨디션으로. 그래서 여기서 오면은 뭐 아까 사이클겐에서 썼던 것처럼 뭐 에런 놈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제대로 학습을 시키려면 5C2만큼 즉 그 조합의 개수만큼 10개 페어에 대해서 일일이 다 돌려보고 모든 샘플들하고 겐 학습, 사이클 겐처럼 또 동일하게 학습을 시키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메인 수가 많을 때는 사이클 겐이 이렇게 확장이 됐다. 사실 이것도 별거 아닙니다. 그냥 사이클 겐의 아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플러스 직전 토픽인데요. 자, 여기는 사실 여러분들 대학원에 와서 배워야 될 내용인데 좀 추가된 내용입니다.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오픈 AI에서 개발한 달리2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따가 뭐 예시도 잠깐 나오겠지만 텍스트를 막 아무거나 쳐놓으면 그 텍스트의 문장이 표시하는 의미, 그 세만틱스라고 그러죠. 그 의미를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주는. 그러니까 뭐 먼 미래 상상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웹툰 작가가 소설가면 충분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림은 그냥 이 디퓨전 모델로, 그러니까 글만 열심히 써놓으면 스토리 라인을 써놓으면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텍스트 글을 일일이 그때 상황에 맞게 그림을 뽑아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설가들도 이제 웹툰 작가를 할 수 있는 시절도 한 10년 내로 오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학적인 내용인데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최근에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완전히 이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뭐 여러 번 언급한 적 있지만은 이 최근에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한 6개월만 지나면 올드해져 버립니다. 이 분야에서는. 그래서 좀 이게 굿뉴스이면서 배드뉴스인데 이쪽을 전공할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한 6개월만 지나면 구닥다리 꼰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겐 얘기했지만 겐도 굉장히 핫토픽이었는데 작년까지만 강의를 할 때도 이제 겐은 이제 무시당하는 그런 이제 타이밍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굉장히 이제는 좀 애널리틱한 뭐 수학적인 모델에 기반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딥러닝 공부하려면 수학 공부를 진짜 제대로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대학원에서 전공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조차 이해를 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코딩만 잘해갖고 딥러닝 잘하는 시대는 다 지났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냥 남이 시키는 일을 할 정도 수준은 되겠죠.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크리에이트를 하려면 굉장히 이론하고 수학 쪽을 많이 해야 된다. 딥러닝이 수학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참에 한번 그 생각을 바꿔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얘기를 하면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이게 이제 바텀업 하는 어프로치의 일부고, 마찬가지로 이게 VA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VA를 좀 하이어라키컬하게 여러 번 실행하는 뭐 그런 구조라고 뭐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너무 단순화시킨 거고, 사실 그 VA하고도 또 다른 점도 많습니다. 의외로. 어쨌든 공통적인 거는 베리에이셔널한 어프로치를 쓴다. 즉 어떤 P라는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그걸 어프락스메이트 하는, P를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Q로 대체해서 Q는 가우시안으로 해갖고 뭐 근사시켜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즉 어떤 최적화 문제를 풀 때 원하는 함수의 모양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가 불가능할 때 그거를 또 다른 딥러닝으로 대체해서, 그러니까 어프락시메이션에서 어프락시메이션을 쓰는 거죠. 그게 베리에이셔널 어프로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방법을 여기서도 쓰고 있고요. 뭐 당연히 확률적인 이론이고, 더 재미난 사실은 이놈이 물리학에서 왔습니다. 물리학에서 그런 균형이 없는 그런 열 물리학에서 어떤 현상을, 그러니까 이 디퓨전이라는 용어가 쓰이는데 그 디퓨전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물리학에서 일반 물리나 이런 데서 배운 확산 현상하고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향수병을 하나 놔두고 갑자기 뚜껑을 하나 탁 열면, 그러면 한 몇 분 지나면 이 향수 향기가 이 방 전체에 쫙 퍼지죠. 그때 그 향수 분자들이 움직이는 과정을 확률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고, 그 확률적으로 모델링 할 때 어떤 모델을 쓰냐면 마르코프 모델을 씁니다. 그래서 마르코프 모델은 여러분들도 대학원 가서 자세히 공부해보고, 그 마르코프 모델을 여러 번 시차를 두고 적용한 그런 구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수병 얘기가 나왔으니까 향수병 이론적인 걸 따지자면 이거는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서 배우고 개념적인 것만 좀 맛보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수병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향수가 모여있는 집합체를 우리가 원하는 제너레이트 하고 싶은 하나의 이미지라고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좀 상상의 비약이 크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하나의 향수병이라고 보면은 이 각각의 픽셀들이 향수 분자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어떤 특정한 위치에
그 향수 분자들이 자기 위치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각각의 분자들이 그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하죠. 그냥 분자들이 랜덤하게 충돌하면서 한 스텝 지나면 쫙 퍼집니다. 각각의 픽셀들이.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의 마르코프 체인으로 모델이 되는데 살짝 이 영상이 살짝 흐려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퍼뜨린다는 얘기죠. 주변 픽셀로. 그러면 또 한 번 흐려지고 그걸 수십 번 반복하면 한 1000번 정도 반복합니다. 이거를.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퍼져서 나중에는 원래 향수병에 있던 모양을 전혀 찾을 수가 없다. 이 방 전체에 저 사람 얼굴 모양에 배치되어 있던 향수 분자들이 이 방 전체에 그냥 다 퍼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 방 전체에 다 퍼진 그 상태를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이게 사실은 이 타임 스텝이 충분치 않으면 그렇게 가정을 못 하는데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면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다고 가정을 하면 최종적인 이 형태는 그냥 가우시안이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다. 실제로 뭐 거의 틀린 말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열 물리학에서 나오는 얘기고 이제 그 다음부터가 재미난 사실인데 요 각 타임 스텝들을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하는데 원래 마르코프 체인은 이론적으로 이게 그 리버스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르코프 확률 공부를 한 사람들 확률 과목 들은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예,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강추하건대 강추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앞으로 딥러닝을 전공할 사람들은 확률을 모르면 대강대강 아는 게 아니고 아주 깊이 있는 확률 이론을 모르면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확률은 무조건 필수로 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 마르코프 체인은 리버스가 불가능한데 이 스텝이 쭉 있고 그 다음에 한 스텝에서 다음 스텝 할 때가 가우시안이라는 구조를 가정을 하면 그런 가정 하에서는 리버스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 물리학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물리학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러죠. 어떤 향수병을 딱 털으면 분자들이 막 증가해서 가는 거고 이제 더 심오하게 나가면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이제 약간 철학적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뭐냐면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이 시간의 방향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실제로 맞는 얘기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열물리 제2법칙인가가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 물리학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엔트로피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확률을 이론에서는. 이거는 인공적인 거니까. 그래서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돼 있는 놈을 한 스텝 한 스텝 이제 거꾸로 나갈 수가 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시간축을 타임머신처럼 시간을 역방향으로 가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물리학에서는 불가능한데 확률 이론에서는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좀 재미난 물리적인 현상이 여기 숨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한 스텝 한 스텝 가우시안에서 거꾸로 그 노이즈가 더해지면서 즉 확산이 됐던 것들을 역방향으로 돌려보겠다는 얘기죠. 돌려가서 되면은 신기하게 원래 이미지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근데 이 리버스는 가능한데 그 리버스하는 함수가 그동안 실용화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요거를 포워드라고 하는데 포워드 프로세스가 가우시안 같이 단순한 것에도 불구하고 리버스 할 때는 엄청나게 복잡한 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가우시안인데 이게 하이디멘저널한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그 가우시안의 그 평균 벡터하고 코베리언스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모델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기발한 발상의 전환이 뭐냐면 전통적으로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애널리틱하게 해석을 해보려다가 다 실패하고 그냥 쓸모없는 이론이다가 접어두고 있다가 최근에 그거를 딥러닝으로 어프락시메이트를 해보자.
그 가우시안 역방향의 가우시안의 평균과 분산을 딥러닝으로 대체해보자 해서 나온 것이 이 디퓨전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Q가 이게 순방향의 디퓨전 프로세스고 이제 역방향 우리가 제너레이터 모델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노이즈에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게 제너레이터 모델이었죠. 겐이라든가 베리에이션 오토인커다 다 동일했습니다. 여전히 가우시안인데 아주 복잡한 딥러닝으로 계산해야 되는 어떤 이미지 벡터를 계산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한 학기 강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습하는 과정은 뭐 시간을 랜덤하게 샘플해서 그 노이즈들을 미믹하는 어떤 딥러닝 모델 엡실론을 학습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샘플링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X0란 영상을 디퓨전을 하면은 쭉쭉쭉 나와서 거의 가우시안처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XT고 여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타임 리버설을 하겠다는 얘기죠. 거꾸로 돌아가면은 원래 영상을 찾아나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간단한 이미지를 갖고 한 거지만 실사 사진에 컬러 사진까지도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응용한 게 달리2라는 거고요.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워낙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나온 거라 사실은 국내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논문에서 따다가 보는 거죠. 그래서 방금 설명한 이제 DPM이 이런 구조고요. DPM에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컨디셔널 겐이라는 구조가 있었죠. 그 컨디션을 넣는 구조를 DPM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 컨디션 대신에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이든 뭐 여기서 클립이라고 부르는 어떤 텍스트를 인베딩하는 그런 벡터들이 있습니다. 약간 우리가 저기 배웠던 거하고 실제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가 NLP에서 워드 인베딩에서 워드 투백에서 뭐 시바우라든가 스킵그램 같은 걸 배웠었죠. 그때 인베딩하는 벡터가 있었죠. 어떤 문장이 들어가고 어떤 강아지가 불이 나오는 트럼펫을 불고 있다라는 문장이 들어가면 그걸 뭐 스킵그램 같은 뭐 그런 형태로 벡터로 만들어내고 그거랑 요놈과 페어가 되는 이미지를 항상 같이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습을 시켜서 학습이 끝나면 요거 이제 걷어내고 요 DPM만 가지고 임의의 문장을 쳐놓으면 신기하게도 놀랄만한 이미지들이 다 튀어나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텍스트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는 vibrant portrait painting of Dali with a robotic half face 뭐 이런 거 문장을 쳐놓으면 그런 모양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놈은 Shiba emu wearing a beret and black bottleneck 거의 문장에 거의 맞게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미래에는 이런 그래픽 디자이너 잡들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고객이 원하는 거를 텍스트로 넣으면은 얘가 알아서 다 만들어 주니까 간단한 그래픽은 만화가들도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상당히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챕터가 간단한 한두 페이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 거냐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두 페이지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걸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수업 시간은 시간 관계상 그리고 너무 뭐 어려운 내용이라 안 다룬 내용들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면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추세는 방금 배웠던 것처럼 이런 제너레이티브 모델 쪽에 굉장히 많은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 못했지만 이 디퓨전 모델이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능은 잘 나오지만 엄청나게 느립니다. 특히 인퍼런스 쪽이 뭐 한두 시간이 아니라 1, 2분 만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인퍼런스만 하는데 한 샘플 만드는데 막 20시간 걸리고 이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전히 속도상 문제가 있다. 이런 걸 개선하는 연구가 좀 필요하고 지난 챕터에서 배운 NLP 쪽에 뭐 GPT-3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했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그랬죠. 결국 어텐션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이어붙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이제 넘어서야 되는 사이즈를 좀 줄이는 연구도 지속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메타러닝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 여러분들 대학원에서 배워야 되지만 뭐 퓨샷 러닝이라든가 그러니까 하나의 태스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태스크를 하나의 모델이 핸들링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AI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AGI의 방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 태스크를 배우는 게 아니고 뭐 옛날 속담에 그런 말도 있죠. 뭐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라.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각각의 태스크를 학습을 시키게 하지 말고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라라는 게 이 메타러닝의 기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모든 AI가 가야 될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초기 연구 결과들이 뭐 MAML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관련된 연구로 컨티뉴얼 러닝이라 해서 멀티타스크인데 이거는 뭐 학습 방법론을 배우는 거라기보단 여러 타스크를 동시에 핸들링할 수 있는 하나의 싱글 모델로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노 프리 런치 티어럼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구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컨티뉴얼 러닝과 유사한 게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이거는 컨티뉴얼 러닝은 여러 타스크를 다 잘해야 되는 거고 트랜스퍼 러닝은 여러 개를 학습을 하더라도 가장 최신 것만 잘하면 됩니다. 과거 걸 잊어버려도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이지한 태스크가 되겠고 온라인 러닝은 인퍼런스하고 트레이닝의 구별이 있는데 그 구별을 없이 학습을 해보자라는 뭐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인퍼런스를 하면서 동시에 학습도 하는 사실 강학습에는 이런 테크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강학습 쪽에서 이런 또 토픽을 대학원에서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액티브 러닝이라는 또 분야가 있죠. 액티브 러닝은 좀 특이한데 휴먼 인 더 룹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라벨링 코스트가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했었죠. 그거를 일부 라벨링만 해놓고 학습을 한 다음에 라벨 안 된 데이터 중에서 어떤 놈이 라벨이 좀 필요한지 아닌지를 딥러닝 모델이 페어시를 해줘서 그걸 보고 사람이 그 샘플만 라벨을 해주는 그런 전략을 액티브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이터의 라벨링 코스트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오토 ML이라는 분야는 이 하이퍼 파라메타라든가 네트워크 구조를 우리가 뭐 CNN만 봐도 뭐 이피션트넷, 모바일넷,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셔프넷 이게 뭐 다 휴리스틱 했죠. 그냥 어떤 사람이 이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거 기발한다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뭐 히트 치면 유명해지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구조인데 이거를 조금 더 체계화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사람이 만들지 말고
또 다른 딥러닝 AI가 또 다른 구조를 자동으로 뽑아내게 이제 그런 분야가 되겠고요. 저 연구실에서 사실 이런 구조를 이런 구조를 이제 다음 시험이 있다 그러네요.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하는 거를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정보화본부에 한 다음 달쯤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오토 트레이너라고 해서.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캠퍼스 라이선스 거기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네트워크를 맘대로 만들어내는 구조를 한번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1장에서 좀 뭐 다뤘던 얘기인데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가능성에 관한 AI,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분산 AI도 굉장히 필요하죠. 하나의 서버가 아니고 여러 서버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보안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프로듀스블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나 논문을 쓸 때 체리 피킹이라고 하는데 좋은 결과만 뽑아서 특히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짓을 사람들이 잘 합니다. 그냥 좋은 샘플만 놓고 이 알고리즘 좋다라고 하는데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토픽이다. 이 과목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다루진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전공할 사람들은 대학원에서 자기가 전공할 분야로 이런 분야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상당히 미래가 밝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